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G90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시승기로 전달드릴 차량은 그 차량보다 무려 19cm가 더 길어진 G90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싸고 가장 럭셔리한 대형 세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이바흐와 경쟁 차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이죠. 그 차량에 대한 시승기 오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90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과 롱휠 베이스 모델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휠베이스 차이로 인한 실내 거주성의 차이입니다. 그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의 차이인데, 스탠다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5 가솔린 터보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에 추가적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서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스탠다드 휠 베이스에 48V 배터리를 추가할 수가 없고, 롱휠 베이스 모델에 순수 가솔린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순수 가솔린, 롱휠 베이스 모델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식 변경이 되거나 추후에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에도 48V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의 느낌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바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바흐는 8기통과 12기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에 아직 12기통은 출시가 안 됐지만 마이바흐 S680이라고 해서 V12 12기통 엔진도 탑재가 돼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하반기쯤 출시할 것 같은데, G90 롱휠 베이스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에요. 그 12기통의 거의 절반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일단 엔진에서 출력에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인데, 일상적인 주행, 심지어 제가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출력적으로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의 출력은 415마력의 토크 56.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가솔린을 사용하는 G90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보다 35마력의 토크는 이 정도가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마력이라는 출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출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차량을 가지고 M3나 M4처럼 막 그렇게 주행을 한다거나 쏘는 차량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출력적으로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 S580 8기통 엔진과 비교를 해보면 출력 차이가 절대적으로 나는 건 사실입니다. 출력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415마력의 엔진을 이렇게 쭉 엑셀을 밟아보면 일단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된 덕분인지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초반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가속 페달의 응답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컴포트 모드인데,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커스터마이징으로 버튼을 꾹 누르면 쇼퍼 모드까지도 선택이 가능한데, 쇼퍼 모드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긴, 그리고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 목적의 차량에 스포츠 모드는 어떤 느낌일까 저도 궁금했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스포츠 모드가 과연 어울릴까, 이 차가 스포티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스포츠 모드가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엑셀을 밟았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곧장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MW만큼 그렇게 즉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생각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서 꽤나 스포티한데, 내가 RPM을 조금 사용 범위를 넓게 쓰면서 이 차를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겠네, 좀 더 빠른 가속력, 좀 더 높은 펀치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모드가 바로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쇼퍼 드리븐으로 뒤에 VIP를 모시고 주행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쓸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말에 VIP가 직접 운전을 할 때, 오너 드리븐 용도로 쓸 때는 스포츠 모드도 충분히 궁합이 괜찮다, 미션도 괜찮고 출력이 뒷받쳐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 가속 페달의 응답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와 G90 롱휠 베이스의 궁합은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시승하는 주행 모드의 빈도를 보면 스포츠 모드의 빈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모드가 괜찮다라는 뜻이겠죠. 스포츠 모드가 좀 미션이 멍청하고 좀 답답했더라면 주로 컴포트 모드로 사용했을 텐데, 스포츠 모드도 궁합이 괜찮아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속주행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주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 6기통 가솔린 엔진의 회전 질감도 괜찮은 편이고, 일단은 승차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고속주행할 때 느껴지는 이런 짜릿함, 쾌감들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G90 롱휠 베이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승차감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G90 풀 체인지가 되면서 S클래스 그리고 심지어 마이바흐랑도 지금 경쟁을 하는 위치에 올라왔잖아요. 물론 마이바흐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제네시스가 어필하는 건 이제 마이바흐와도 경쟁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롱휠 베이스 모델을 출시를 했고, 그런데 사실 이전 G90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조금 아쉬운 면모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승차감 부분에서 다른 플래그십 세단들은 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데, 심지어 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정말 궁극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데 G90는 아직까지도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차, 뭐 남의 눈치 보느라 사는 차, 이런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번 G90 풀 체인지가 되면서 정말 환골 탈태 수준으로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바뀐 건 물론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원했던 승차감 개선할 수 있는 부품인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 G90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의 승차감도 좋았지만 롱휠 베이스 모델의 승차감도 역시나 일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할 때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차고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차고를 높이고 낮출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차고를 높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노면이 안 좋다거나 이럴 때 차고를 높이는 거고, 차고를 낮출 때 이점은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 공기 저항 계수를 줄여서 조금 더 차가 밑으로 쫙 깔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공기 저항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 에어를 꽉 채웠다가 에어를 풀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마다 서스펜션에 대한 승차감에 대한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좀 소프트하고 좀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차들마다 다 그걸 모든 사람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서스펜션을 그나마 좀 가변적으로 능동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특히나 방지턱에서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고속 주행에서는 또 서스펜션을 탄탄하게 채워줘서 흔들림이 없게 고속 주행 시에 쫙 깔려 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면 승차감 좋다, 승차감 하면 에어 서스펜션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승차감의 대명사는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하면 승차감, 승차감 하면 S클래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G90가 S클래스랑 이렇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뿌듯한 일이고, 실제로 타보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기들을 보시면 뭐 S클래스와 승차감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네시스가 출범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대단한 게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만 출범한 게 아니라 친환경 브랜드인 아이오닉도 런칭했고, 그리고 고성능 브랜드인 N까지도 런칭했잖아요.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와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S클래스가 최고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말로 단기간에 따라잡았고, 사실 마이바흐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진 브랜드가 많지 않거든요. 뭐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마이바흐랑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없고 BMW에도 없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아우디 A8 롱휠 베이스 호르이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국내에선 판매하지 않고,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롱휠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마이바흐급의 롱휠 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냥 S580, S450 정도의 롱휠 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이바흐와 사실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진 브랜드는 제네시스밖에 없습니다. 국내 한정이에요. 이건 국내 한정. 물론 위로 올라가면 벤틀리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지만 그건 뭐 3억, 5억, 7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 좀 노노회라고 보시면 되고, 1억 후반에서 3억을 넘지 않는 가격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누가 S클래스랑 G90랑 비교해, 당연히 S클래스를 사지라는 인식을 강했는데, 이번에 G90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S클래스와 G90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 영어 필드에서도 S클래스와 G90를 고민하시다가 G90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G90가 S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무시당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 소비자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90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 풀옵션인데 1억 8천만 원이고, 마이바흐 S58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1억 정도나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단어가 물론 어울리지 않는 세그먼트지만,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와, 1억 정도 차이 나면 G90 롱휠 베이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1억 8천이라는 금액은 마이바흐가 아닌 S580 롱휠 베이스 포매틱 모델이 2억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S580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G90 롱휠 베이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뭐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느냐, 내가 마이바흐 살 것이냐 아니면 G90 롱휠 베이스 살 것이냐는 개인의 취향 차이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 차이, 개인의 선호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옵션을 봤을 때는 G90 롱휠 베이스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4개의 도어가 모두 다 전동이라는 부분, 마이바흐는 뒷좌석만 전동이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동으로 제공을 안 하거든요. 소프트 도어 클로징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동문은 제공은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옵션들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안전 사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S클래스 마이바흐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리어 에어백, 뒷좌석 에어백 같은 경우 G90는 없습니다. 그런데 S클래스 롱바디 그리고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어 에어백, 뒷좌석 VIP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리어 에어백이 이번에 최초로 탑재가 되었고, 그리고 뭐 이 벨트에도 에어백이 있어요. 벨트에도 에어백이 있는 벨트백도 탑재되어 있고, 뭐 쿠션백도 있고요. 다양한 에어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옵션가 1,000만 원을 추가하면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라는 옵션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S580 마이바흐도 기본적으로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인데,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기능이냐, 4개의 서스펜션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묶여 있지만 이 4개가 다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뭐 항상 노면 이렇게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평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을 때, 특히나 이렇게 좀 코너, 이렇게 굴곡이 있는 코너를 돌 때 이쪽 사람이 몸이 자연스럽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서스펜션을 올려서 이 수평을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이바흐의 커브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이바흐 모드도 있고 커브 모드도 있는데, 그 커브 모드 선택하면 진짜 몸에 기울어짐이 안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 정말 궁극의 승차감을 제공해 주는 게 또 마이바흐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G90가 S클래스를 계속 따라가고 마이바흐를 계속 따라가고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S클래스는 또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S클래스도 계속 진보하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G90도 점점 좋아지고 S클래스도 이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할 수 없어, 더 좋아져야 해 라고 더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갭은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신차를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 세그먼트 되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사실 이 차도 좋고 마이바흐는 더 좋고 다 좋은 차량들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부분에 내가 가치관을 두고 구입을 하느냐,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 가치, 그리고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히스토리, 마이바흐의 그런 역사를 보고 구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 G90 롱휠 베이스 이번에 보니까 디자인도 뭐 S클래스랑 완전히 차별화가 돼서 좀 하이테크하고 인테리어도 뭐 고급스러운 소재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마이바흐보다 좀 더 싸잖아, 그냥 이 차를 사야겠다 하시면 그냥 이 차를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S350을 타고 있고 S클래스 신형을 타고 있고, 지금 G90도 스탠다드 휠 베이스와 롱 휠 베이스 모두 다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BMW 7 시리즈 풀 체인지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직접 실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최근에 출시된 이 3개, 3사의 플래그십 풀 체인지 모델을 모두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 3개의 모델들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베이직한 방향성은 뭐 궁극의 승차감, 안락함, 최고의 럭셔리함 이런 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에서는 크게 그렇게 파격적인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익스테리어는 기존 모델에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이고 클래식한 익스테리어를 그대로 가져왔고, 인테리어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컸죠. 인테리어가 조금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S클래스 치고는
버튼들을 거의 다 없애버렸고 완전 하이테크한 느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S클래스의 특징이었고, G90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랑 조금 반대예요.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하이테크하고 이번에 램프류들도 엄청 얇아졌잖아요.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테일라이트도 그렇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얇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테크한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냈는데, 인테리어를 타보면 이게 뭐지? 익스테리어랑 좀 괴리감이 있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니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에서 역시는 조금 다른 플래그십 세단 대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도 저는 좀 올드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버튼류들이 조금 뭐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세련된 건 아닙니다. 이 세 개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했을 때, S클래스, 7 시리즈 풀 체인지와 비교했을 때 인테리어는 조금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7 시리즈 풀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에서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야, 저건 너무 갔는데? 플래그십 세단의 중후함 이런 게 좀 없어졌다 라고 조금 약간 거리감을 두는 그런 느낌인데, 인테리어에서는 이번에 BMW가 그냥 몰빵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너네 맨날 BMW 인테리어 못생겼다고 뭐라 했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하고 작심을 하고 그냥 인테리어에 뭐 크리스탈 넣고 뭐 인터랙션 바 넣고 뒤에 엄청나게 큰 모니터 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의 BMW는 완전 모든 힘을 쏟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S클래스는 그대로 놔두고 EQS라는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EQS를 새롭게 출시했고, BMW는 풀 체인지된 7 시리즈를 기반으로 CLAR 플랫폼이라는 내연기관을 개조해서 만든 플랫폼으로 BMW i7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G90 같은 경우에는 아직 G90 버전의 전기차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딱히 그렇게 외부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고요. 물론 출시하긴 하겠지만 G90를 개조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 것인지 라는 것도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G90 롱휠 베이스 모델 타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옵션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 방향 시등을 켰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 내비게이션 음량이 여기 있는 이 헤드레스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안 앉아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뒷승객에게는 안 들리는, 그러니까 운전자한테만 들리게끔, 그러니까 완전히 쇼퍼 드리븐 성향으로 만든 거예요, 이 차량을.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소리가 이 전체적으로 들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들리게끔 해놓는데 이게 굉장히 느낌이 묘합니다. 되게 귀에 속삭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확실하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놓치는 일도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 스피커로 나오게 되면 뭐 부주의하게 길을 놓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귀 바로 옆에다 말해주니까 지금 우회전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회전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뱅앤올uf슨 3D 서라운드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만 무려 순정 스피커가 23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 이게 스피커 퀄리티가 진짜 남다릅니다. 제가 웬만해서 스피커에 이렇게 흥분하진 않는데 스피커는 진짜 정말로 좋아요. G90에도 이 옵션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G90 롱휠 베이스에는 이 스피커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 스피커는 진짜 너무나도 황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이바흐에 적용된 부메스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바흐도 옵션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바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부메스터 사운드인데 15개가 기본이고, 여기에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만 부메스터 4D가 들어가요. 부메스터 4D가 들어가야만 아마 스피커 개수가 거의 30개가 넘는 스피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옵션은 G90 롱휠 베이스가 마이바흐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안전 기능을 봤을 때는 마이바흐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G90 롱휠 베이스는 오너 드리븐 용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쇼퍼 드리븐 용도로 차량을 만들었고, 밖에서 봤을 때도 저 차는 그냥 뒤에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봤을 때도 길다라는 게 이제 눈으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길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했을 때는 이 기다란 전장이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물론 뭐 코너를 돌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긴 차량을 상대적으로 좀 컴팩트하게 만든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죠. 바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입니다. 후륜 조향인데요. G90 같은 경우에는 약 4도 정도 뒷바퀴가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시속 60km 이상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 60km 미만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지금은 시속 80km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면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고 좀 더 안정적인 고속주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속에서는 유턴을 할 때라든지 코너에서 이렇게 후진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어 엑셀 스티어링입니다. 그런데 S580이나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지만 그 각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라이브 모드 3가지 중에 플러스 1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쇼퍼 모드입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쇼퍼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쇼퍼 모드는 말 그대로 쇼퍼 드리븐에 최적화된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속을 최대한 억제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내가 브레이크도 쇼퍼 모드가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최대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걸 막아주면서 부드럽게 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쇼퍼 모드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쇼퍼 모드로 주행해보면 같은 압력으로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에코 모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에코 모드보다는 또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쇼퍼 모드는 또 이러한 쇼퍼 드리븐 차량에 특화된 드라이빙 모드다. 뭐 마이바흐로 치면 마이바흐 모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바흐 모드랑 쇼퍼 모드랑 비슷한 드라이빙 모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길고 차가 무겁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브레이킹을 밟았을 때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약간 급제동이 필요할 때 브레이킹을 해보면 약간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딱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제동은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더라도 브레이킹의 응답성이 그렇게 직관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차를 뭐 누가 이렇게 운전하겠습니까? 쇼퍼 모드에 놓고 편안하게 가족들 혹은 회장님 모시고 안락하게 주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세팅으로 봤을 때는 이런 브레이크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출시한 국내 최고로 럭셔리하고 최고로 비싼 세단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모델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 차는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냥 제가 타보면서 느꼈던 뭐 만족스러운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엄청나게 기대를 했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그 정도 클래스의 차량이고요. 아마 어떤 분이 이 차를 타시더라도 만족하실 만한 그런 스펙과 그런 매력을 가진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90 롱휠 베이스 시승기에 이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 기능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